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미국 장애인법 제정과 세계 장애인기구 설립의 주역이었던 주디스 휴먼 자서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휴먼입니다. 2022년 3월 출판사 사계절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주디스 휴먼은 더 휠 선정, 미국을 만든 100명의 여성에 뽑혔고요. 1920년부터 2019년까지 100년 기간에 올해의 여성 100인으로 타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주디스 휴먼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휴먼은 1970년대에 재활법 504조 투쟁에서부터 1990년 미국 장애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송과 시위, 조직과 점거를 불사하면서 최전선에서 싸운 장애 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세계은행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실현한 장애 권리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 휴먼은 모든 투쟁과 업무의 현장에서 겹겹이 차별과 배제를 돌파해 나가야 했던 여성이자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휠체어를 탄다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부터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의 자리를 만들고 소외된 이들의 시민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디스 휴먼의 일대기를 그 자신의 말로 정리한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또한 오늘의 우리가 다다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시민의 권리와 평등에 관한 생각들이 긴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저항하고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고한 차별과 배제의 벽을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주는 하나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 주디스 휴먼은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공하는 수어 통역과 자막, 점자 보도블록,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사회의 인권의식이 향상돼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운동가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온갖 사회적 비난과 모욕을 무릅쓰고 투쟁한 끝에 하나씩 겨우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디스 휴먼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협회연대 공동대표는 이 책 추천사에서 주디스 휴먼은 장애인 인권운동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힘을 모아 싸우고 버티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준 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송과 점거, 시위, 조직과 연대, 그리고 법률과 제도의 마련까지 주디의 인생을 채운 모든 이야기는 곧 우리 장애 운동가들이 걸어온 길이고 오늘도 거리에 선 우리는 주디의 책을 읽으며 힘을 얻는다. 박경석 대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책 낭독을 권유한 박찬호 서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추천사를 통해서 주디는 자신이 이룬 성과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디라는 한 사람의 힘이 작은 파동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큰 파도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박찬호 소장은 이 책을 읽으면서 학교 가는 옆집 아이를 부러워하던 내 어린 시절의 마음, 집회에서 힘이 부족해 다른 사람들 손에 들려나갈 때의 분함이 떠올라 몇 번이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해방시킨 뒤에는 다시 힘이 솟았다며 독자들도 주디를 만나
울고 웃고 대화하고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 박김영희 대표, 박찬호 소장이 강력히 추천한 책 나는 휴먼. 이 책은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3장에 수록된 싸울 것인가 싸우지 않을 것인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교육위원회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처음으로 나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일어나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미경 아래 완전히 노출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나의 권리를 얻기 위해 이전에 나는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나에게 권리가 있었던가? 많은 사람이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형편없는 교사로 평가받는다면 나의 실패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해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장애를 가진 교사가 수천 명 있다면 실력 없는 교사 한 명이 눈에 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애를 가진 유일한 교사로서 실패한다면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나의 교사 면허 취득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자 친구들은 내게 맞서 싸울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내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이슈에 대한 인식도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다 믿었지만 무엇인가를 믿는 일이 항상 일을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몸을 채우는 강렬한 공포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이 싸움을 할까? 나는 미국 시민자유연합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나는 한 남자와 통화를 했고 이후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정보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원 서류를 보내주세요. 살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내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먼 씨. 당신의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교사 면허 취득과 관련된 어떠한 차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의학적 사유가 면허 거부의 원인이고 그것을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대한 방식이 차별이 아니라고? 내가 걸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사 면허를 불허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나는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내 무릎에 앉히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토니와 함께 개발한 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의무 2수 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도 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미국 시민자유연합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러 갈 때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미국 시민자유연합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사실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시민권 운동은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둘러싼 장벽이 우리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불협화음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안이벙벙했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자유연합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상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1964년에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항은 포함하고 있었지만 장애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내가 인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가 전무했습니다. 만약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즉시 전화를 끊고 평등고용기획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권리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남자를 설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라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발 제가 가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직업 선택을 거부당한 것이 얼마나 차별적인 처사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먼 씨. 우린 이미 당신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나는 분노했고 마음 깊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조차도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하는 것일까? 미국 시민연합의 반응은 나의 전투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이 교육위원회의 차별적인 문제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이야기를 세상에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장애인이 교육, 고용, 교통접근성 측면에서 마주하는 삶의 장벽이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내 이야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장애는 재활로 치료될 수 있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소아마비로 인한 신경세포 손상을 극복해서 걷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장애인이 되어 돌아온 퇴역 군인의 팔과 다리는 다시 자라지 않으며 척수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육 위축증을 가진 친구들이 장애 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사고, 병, 유전적인 요인, 신경학적 장애, 노화 등은 성별이나 인종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학교나 고용주, 시의회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버스를 설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가 우리를 계속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생각은 나를 위축시켰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작은 실마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곤 정육점 주인, 경찰, 교사, 소방관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까?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인권 침해라는 것에 동의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미국 시민자유연합조차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 편에 서줄 주류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론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창시절 알고 지내던 한 장애인 남성이 저널리즘을 전공한 뒤 뉴욕타임즈의 통신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해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앤드류 멜컴이라는 기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는 휠체어에 앉은 여성이 교사가 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970년 내가 22살 때의 일입니다. 나는 브루클린의 윌러비가에 위치한 내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로리가 신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디! 로리가 신문을 얼굴 앞에서 흔들어댔습니다. 신문에는 교육위원회가 나의 교사가 될 권리를 거부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기사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신문기사는 내 이야기를 매우 큰 사건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즈는 내가 직업을 갖는 것을 지지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날 오후 자신을 로이 루카스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임스 매든슨 법률센터의 변호사로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읽었으며 자신이 진행 중인 시민권 프로젝트와 관련해 나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유쾌하면서도 과장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이건 마치 신이 보내준 선물 같다. 그가 나를 인터뷰하는 동안 나도 그를 인터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를 통해 그가 매우 똑똑하고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그에게 나의 변호를 맡아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신이 나서 전화를 끊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로이 루카스가 나에게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훨씬 더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로이는 훗날 미국의 임신 중지권 문제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3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로 대 웨이드 판결 변호팀에 합류했습니다.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3학년 재학 당시 로이는 결혼한 부부의 산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가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헌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주장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이는 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논쟁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기 6개월 전 뉴욕에서 첫 번째 임시 중지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후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제기된 거의 모든 임신 중지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다른 영역의 시민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믿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내 변호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삼촌의 정육점 고객이었던 일라이어스 슈바르츠 바트도 나를 변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법적 대리인을 찾을 방법을 몰라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새 한 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직감과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미디어의 맹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뉴욕 타임즈와 협력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는 당신은 소아마비를 가진 채로 교사가 아니라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뷰가 계속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수영장의 가장 깊은 곳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연설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가족과 식사를 하며 토론했던 시간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참지 말고 상대가 나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투데이의 프로듀서가 연락해 출연을 권유했을 때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미국 특수교육국 공무원이었던 밥 허먼이 서로 논쟁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겁부터 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지 뭐. 해내고야 말겠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냥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새로운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격려했고 길 가는 나를 멈춰 세우고는 용기를 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여성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 실직 상태에 있어요. 한 소년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장애가 있어 학교 갈 수 없어요. 전국에서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몇몇 하원 의원이 뉴욕시청에 왜 교육위원회가 나의 직업을 부러워하는지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사연합도 나를 지지했고 뉴욕시장이었던 존 린지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한을 심사위원회에 보내 사건을 사력 있고 온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미디어를 받아들였습니다. 내 안에서 아무도 멈출 수 없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어. 라는 뉴요커의 본성이 나왔습니다. 사회가 형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매장시키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데이에 출연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완벽하게 즐겼습니다. 하지만 밥 허먼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사촌 또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 관한 이야기이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잊혔던 시간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옳은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사람들에게 휠체어 이용자가 교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무엇이든 되고 싶다면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내가 얼마나 더 큰 힘을 얻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활동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지하기 위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데이에 출연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로이는 교육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나의 면허 불허 이유를 확인했고 면허가 불허된 지 3개월 후인 1970년 5월 26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심사위원회의 절차를 위헌으로 판결하고 나에게 면허증을 교부하며 손해배상금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5월 27일 연방법원에 제기된 최초의 시민권 소송 항소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는 유감스럽지만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교육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입장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나는 화재 위험이라는 말에 짜증이 밀려오고 속이 거북해졌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이 무언가를 내켜하지 않을 때마다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상황을 쉽게 모면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런 태도는 매우 자비롭고 예방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잘못되었다거나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이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은 좀처럼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안전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 모든 사람이 안전을 원한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내 뒤를 따라왔고 나는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으로 전동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휠체어를 판사석 앞에 세웠습니다. 로이와 일리어스가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연방법원에 임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 판사라는 것을 로이가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분했고 한시라도 빨리 판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 맞은편에서는 학교위원회에서 나온 변호사들과 대표들이 서류를 뒤적이며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기자도 몇 명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친구들과 함께 들어오는 프리다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차올라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일어섰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세를 더 똑바로 했습니다. 판사가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나는 그에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콘스턴스 베이커 모틀리 판사는 키가 컸으며 깎아내린 것 같은 광대 때문에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로잡은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판사의 에너지가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나에게 마치 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와우, 대단해. 나는 연거푸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년 반 전에 처음으로 미국 시민자유연합에 전화를 걸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싸우면서 느꼈던 두려움,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느꼈던 아픔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그 순간에 어떤 상징성이 나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뉴욕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여성은 흑인 여성 최초로 연방판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로이 루카스와 우연히 통화를 했던 일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한 운명의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베이커 모틀리 판사는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심사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대표들에게 판사가 바뀔 거라고, 즉 사건 담당자가 달라질 거라고 알리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이 있으니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커 모틀리 판사는 이 사건 혹은 그 밖의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라는 자신의 뜻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위원회 대표들은 별다른 논쟁 없이 이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다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여성 의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소송에서 지고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졌을 무렵 나는 그들과 법정 밖에서 합의했고 교사 면허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콘스턴스 베이커 모틀리 판사가 내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가 시민권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콘스턴스 베이커 모틀리는 1950년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의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전국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법률팀에서 브라운을 변호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딥 사우스 지역의 대중교통 차별에 반대하는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과 수많은 오직 백인만 다닐 수 있는 대학의 피해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첫 번째 흑인 여성이었고 그 이후 연방법원에 임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내가 그를 만났을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항상 이유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베이커 모틀리 판사의 존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초자연적인 개입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인권 소송에서는 사건에 격렬하게 적대적 입장을 취하는 연방 판사들이 배정되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을 다른 판사가 맡았더라면 소송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 우연한 순간에 대한 완벽한 결말이라면 아마도 나는 교사 면허증을 얻어내고 직장을 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결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이후로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정 소송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잘못을 증명했다는 짜릿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교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관심 때문인지 혹은 차별의 결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교의 교장에게서 글쎄요, 몇 달 전이었다면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단시간에 당신에게 맞는 자리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마침내 내가 다녔던 학교의 교장이 일자리를 제안했고 나는 PS219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학급을 맞지 않고 다른 교사들이 꺼려하는 수업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건강보호 21 학급의 장애 어린이와 일반 학급의 비장애 어린이 모두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장애 어린이에게나 비장애 어린이에게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해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수업을 맡게 되었고 그 후로 2년을 더 가르쳤습니다. 1년에 걸친 소송과 첫 교직 생활 동안 나에 대한 기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건씩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봤고 길 가는 나를 불러세웠습니다. 운전을 하며 지나가다가도 경적을 울리며 나를 멈춰 세우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상점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계속 힘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차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만약 두려움과 불안에 굴복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소란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었다면 어땠을까? 먼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제도의 결정에 따랐으리라는 점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내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도를 향해 잘못되었다고 나서서 이야기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내 관점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장애인이 차별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시간을 가지고 싸워 나간다면 우리는 차별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 뉴욕주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송 후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나와 친구들이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권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편지를 썼거나 전화를 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 롱아일랜드 대학교에서 열린 첫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언론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이 숫자는 매우 경이로운 관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새로운 조직의 이름을 행동하는 장애인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핸디캡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행동하는 장애인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나는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회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폐쇄와 탈시설 문제부터 교통 접근성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장애 관련 뉴스를 시민권 이슈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일까지 모든 사안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발달장애인을 수용했던 스탠트 아일랜드의 지옥 같은 시설 윌룩 우브록 주립학교에 대항하기도 했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팀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삼류 시민으로 본다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당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싸워줄 친구들입니다. 이어서 제12장 우리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할리우드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본 적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한 여성이 장애를 얻고는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한 남자가 장애를 얻고는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활동 보조인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장애인과 평생 살아야 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영화 Me Before You.
한 남자가 장애를 얻고는 고통 속에서 악당으로 변합니다. 영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장애는 부담이자 비극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누군가의 이야기가 이런 말로 시작된다면, 나는 나에게 장애가 없었으면 하고 바란 적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유치원에 등록하러 가기 전날 밤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도 내게 힘든 일입니다. 첫 등교날에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옷을 골라 펼쳐 놓았는지, 거절당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내 마음속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혹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모든 장벽은 바깥에서 왔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본래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불교도나 이슬람교도에 태어났다면, 혹은 런던이 아니라 다카르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무리 안에서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얻지 못했을 많은 기회를 장애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브루클린에서 성장한 평범한 여자아이였다면 나는 그와 같은 기회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가 나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취하게, 그리고 여행하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나를 싸우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잠재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웨드, 프리다, 조니, 메린루, 팻, 키티, 시시, 칼레, 아돌프, 유시스, 다이앤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호르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운명 같은 일이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장애를 얻게 된다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비극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장애를 인간의 다른 여러 측면과 달리 봅니까? 돌이켜보면 504조, 농성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목표,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말하고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초월하여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간성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포용성과 공동체, 평등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2017년 1월의 어느 날, 호르헤와 나는 워싱턴의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45번째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의회 당사자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채 20분이 되지 않았지만 내 심장에 어뢰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통치할 것입니다. 미국을 항상 최우선에 놓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백인 민족주의와 토착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내가 호르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덜미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널드 트럼프는 분리와 차별, 불평등을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했던 다른 정치 지도자들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다음 날 여성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여성들은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격분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그의 장황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여성의 성기를 움켜쥔다라는 트럼프의 말에서 착안한 고양이 귀 모양의 분홍색 모자를 쓴 여성들이 DC와 홍콩,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등 전 세계에서 거리로 나와 행진했습니다. 2017 여성들의 행진은 미국 역사상 1일 시위 참가 이런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시위가 수백만의 사람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의회 통과를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했던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 장애인법, 504조, 장애인 교육법, 그 밖에 수많은 연방 및 주 정부의 법률이 장애인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는 더 이상 교육받을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어린이를 화재 위험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대중교통협회 대표들은 국제회의에서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해 연설합니다. 현재까지 177개국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비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턱을 낮춘 도로, 장애 어린이 통합교육, 자막과 음성 해설이 제공되는 텔레비전, 장애인을 사회에 통합하는 무수한 방식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면 이런 것들이 본래 그런 것이고 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러한 권리들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신뢰할 만한 정부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던 그저 수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장애를 이유로 한 기자를 조롱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훨씬 더 자주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트럼프는 장애 이슈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화를 즉각 단행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오바마 케어를 건드렸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앉은 첫날 트럼프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하여 실행해오던 것들을 축소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법의 폐지로 향하는 결정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의 장애인 교육법을 잘 알지 못하는 베시 디보스를 임명했습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미국 장애인법에 관한 페이지도 닫아버렸습니다. 연방정부 부처들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시민권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러한 공격이 항상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들만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틈을 통해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오기도 합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미국 장애인법 페이지를 닫아버리고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에게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률을 알지 못하거나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믿지 않는 간부급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것은 시민권법의 빈틈을 슬며시 은밀하게 찾아다니는 행위입니다. 디보스 교육부 장관의 관리 아래서 장애인 교육법이 보장하는 장애 학생의 권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72개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즉 법률과 정책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설명하는 문서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당신의 시민권을 침해한다면 당신이 주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법과 규정에 대해 모르거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면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미끄러운 경사로입니다. 법과 정책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떤 행동이 당신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에 대응하여 장애활동가 커뮤니티는 시위를 조직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호르헤와 내가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을 본 지 6개월 후 장애인들이 상원의 다수당 대표 미치 매코넬의 집무실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이는 활동보조 프로그램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 장애인들이 조직한 죽은 듯이 드러눕는 시위였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원은 대체 의료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는 메드케이드를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드케이드가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와 서비스가 없다면 1,000만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은 듯이 드러눕는 시위는 장애 활동가들이 예상되는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조직한 저항의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은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죽은 듯이 드러눕는 시위를 내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시위자들을 강제 휠체어에서 내리게 하여 끌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조지프 칼리파노의 사무실 앞에서 경비원에게 쫓겨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상당 부분 활동가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지키려 할 때 이러한 행동주의는 전체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반은 사법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오랜 동안 상원의로 일한 제프 세션스였습니다.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은 장애 어린이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제정에 관여했던 장애인 교육법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장애인 교육법이 오늘날 미국 전역의 교사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라며 특정한 아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어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는 연방 정부의 복잡한 규정과 법률 체계이자 미국 전역의 교실에서 예의와 규율이 빠르게 쇠퇴하는 결과를 낳은 커다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육 문제에 관한 모든 불만을 적은 엘라베마주 교육자들과 교장들의 편지를 여러 통 읽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 교육법으로 탓을 돌렸습니다. 미국 학교 제도의 문제를 두고 장애 어린이의 요구를 비난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세션스의 말은 장애 어린이 교육이 다른 어린이의 교육과 동등한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국가의 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트럼프는 국가의 최고위급 법조 공무원으로 임명해 법의 집행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2년 반 동안 대통령은 100명이 넘는 연방 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명된 이들은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성,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접근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노동자를 위한 혹은 소비자들이 의존하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위한 중대한 보호장치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간 중대하고 필수적인 법적 권리와 보호장치들이 심각하게 침식될 것이며 여기에 의존해 살아가던 전국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법원과 판사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법체계 역시 중요합니다. 시민권법은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옹호하며 사법체계에 의존해 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실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콘스턴스 베이커 모틀리 판사를 만나지 못해서 법원이 내게 화장실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한 의사의 행동을 인정했다면, 만약 내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교육위원회의 판단에 판사가 동의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실업 상태인 경우가 2배나 많습니다. 자립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개인 활동 보조인을 구할 재정적인 원천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낙인 찍힌 상태고 자주 차별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안에 머물고 싶다고 선택할 만한 마을과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혹은 우리 자녀 중 누군가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함없이 삶을 유지하며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계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고 개인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고 고용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도시와 사회를 분리와 고립 대신 소속감과 공동체를 키우는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비관론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더 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생각하는지,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피부색은 어떤지, 무슨 종교를 믿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세상에 기여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가? 우리는 평등을 믿는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며 우리 모두를 지지해 줄 공동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정부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은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양한 토론과 회의를 거치고 시간이 걸리는 견제와 균형의 방식을 따르기를 민주주의에 요구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실을 검증하고 납득할 만한 객관성을 보이고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절망스럽다고 느껴진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초의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이자 매수되지도 지배당하지도 않는 의 저자 셜리 치점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관하고 훌쩍거리고 불평하는 것으로 진보를 이뤄낼 수 없다. 생각을 실현해내야 진보할 수 있다. 셜리 치점이 우리를 꾸짖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전적으로 옳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라. 투표에 참여하라. 당신의 목숨이 거기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투표하라. 진짜로 당신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저스틴 다트가 한 말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해 소수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라. 활동가가 되어라. 우리는 활동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위원회, 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이유로 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전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504조 농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실행 규정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의 상부 조직인 미국 장애인 시민연합을 창설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 건물 밖에서 할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서도 수개월이 걸렸고 수많은 회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일은 시민권 단체들 간의 거대한 네트워크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언급한 각각의 이름 뒤에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역할이 있었고 모두가 주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협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로지 운동과 일체감을 느끼고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된 사람들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시민권 운동 안에 장애는 늘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는 모두 소수자들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라틴계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이며 게이 혹은 이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이고 중산층 혹은 부유층 혹은 빈곤층이며 힌두교도 혹은 기독교도 혹은 무슬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외된 집단이 앞으로 나아갈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가족과 세상을 돌보며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 안에서 전체 집단이 다른 집단들로부터 분리될 때 민주주의의 구조는 약화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분리되다 보면
이해와 공감에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불의를 초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나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차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면 불평등과 가난의 책임을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에게로 쉽게 돌리게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평등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종종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 즉 우리가 혼자이고 개별적인 목소리일 뿐이라고 느끼는 데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침내 학교에 다니게 되고 처음으로 캠프에 참여하면서 나는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혼자라는 느낌을 지나온 뒤였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지 명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마치 하룻밤 사이에 진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확신과 힘도. 그렇습니다.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하원 의원 바버라 조던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할 때 정부는 활기를 띨 것입니다. 우리는 포용과 통합, 사랑, 평등, 그리고 정의의 리더이니까.